예, 오늘 집중 분석은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동시에 올해 전반적으로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전망을 내놓은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성장력 관련된 부분들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이해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오늘 저희가 전문가분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중앙대 위정현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에서는 뭐 대부분 다 그렇게 보고 있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러이러이러한 점들 때문에 동결했다 얘기를 하는데 오늘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뭐 예측했던 대로의 어떤 결과라고 수치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뭐 우리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은행이 이제 언급을 지적을 했던 부분이 예를 들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그렇죠. 점이나 국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 투자가 좀 부진하다.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우려를 이제 여러 번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올해 1월 달도 한 30% 정도 수출이 좀 꺾였습니다만 그렇죠. 올해 상반기는 전반적으로 부진할 걸로 보지만 그러나 하반기에는 회복될 걸로 보인다. 이런 어떤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어떤 해외 그리고 국내의 전반적인 어떤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결국에는 어떤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해석도 좀 있더군요. 지금 뭐 교수님 사실은 다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나라 안팎 상황이 좀 불안하고 혼란스러운데 금리 인상 얘기가 뭐 하겠어 뭐 이런 식의 사실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전반적으로도 좀 금리 인상이 쉽겠냐 이런 좀 전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면 하는 대로 문제가 있고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 한국 경제라든지 어떤 글로벌 경제 어떤 상황을 볼 때 한국은행은 사실 진퇴양난에 빠진 것은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입지가 굉장히 좁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인 게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죠. 미국하고 지금 한국하고 기준금리 격차가 지금 상당 부분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자금이 빠져나갈 거고 금리 인상 오히려 이제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하면 국내 경기에서 자금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 등등 굉장히 좀 그렇죠. 심각한 폭탄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정말 민간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긴 합니다. 사실 뭐 조금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연준의 금리 어떤 그 스탠스가 작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올해도 한 서너 번 올릴 것 같지 는 않은 것 같으면 예. 그나마 다행인 거네요.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만일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면, 근데 연준도 지금 그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상황인 게 미국 경기가 올해부터 꺾인다는 예측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근데 반대로 이제 이 금리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즉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미국 경기가 꺾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중국의 미중 마찰이 지속이 되면 금리가 현재 더 이상 미국 연준이 올리지 않는다는데 기뻐할 상황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실물 경기에서 또 한 번 이제 수출이나 이런 점에서 타격을 입게 되면 한국은행은 또 한 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되는 게 지금 한국은행의 딜레마입니다. 그 얘기 나올 때마다 그래서 항상 뒤에 붙는 얘기가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즉에 좀 올려놔서 좀 어느 정도 좀 그 여유를 좀 만들어 놓지. 그때 해야 될 때 안 하니까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뭐는 실기론 얘기가 그래서 항상 나오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한국은행이 좀 이제 그런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만, 저도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그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과거에 금리,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점에서 금리 인상을 많이 해서 저축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저축이라는 표현이 재밌네요. 예, 저축을 해놓은, 그러니까 금리를 저축을 해놓은 거죠. 그런 점에서 극단적인 경우 미국은 연준은 금리를 약간 떨어뜨릴 수 있는 여지조차도 저축을 해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의외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갑자기 안 좋아질 경우에 대비해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축해놓은 거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까먹는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그런 쓸 수 있는 카드가 작은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앞서 잠깐 미국 쪽 경기 둔화 얘기도 하시고 글로벌 경기 둔화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IMF가 얼마 전에 전망치 내놓은 거 보면은 미국이 작년에 2.9에서 한 3.0% 정도 성장했을 했던 것을 좀 잠정짓게 되는데 올해는 2.5%로 꽤 많이 그 전망치가 떨어지더라고요. 유럽은 1.6%까지, 중국은 뭐 6.2%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출의 거의 3분의 2 가까이죠. 이렇게 중국, 미국, 유럽을 합치면 이쪽이 다 안 좋다고 그러면은 오늘 한국은행이 연간 전망치 2.6% 이게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바깥 상황에 비하면.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이제 개발도상에 있기 때문에 이제 6점 몇 %. 중국은 6.2%까지. 6.2%인데 이제 중국 올해 같은 경우도 6.7%뭐 이 정도 되는 6%를 이제 뭐 작년에 웃돌고 6.6% 했고요. 예, 예. 그렇게 됐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재 예를 들면 필요로 하는 게 예를 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어도 이제 3%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를 해야만이 예를 들면 잠재 성장률 이상 또는 그렇죠.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퍼센트를 생각을 할 때는 그 정도가 되어야 되지만 실제로 이제 그보다는 아까 2.6%라고 이야기를 했고 IMF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실질적으로 올해 연말에 만약에 이제 올해 계속 이제 하는 총재 그 한국은행 총재 그 이주열 총재가 이야기했던 그 반도체가 하반기 회복이 된다면 이런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면 회복이 안 된다면 그렇죠. 그럼 2.6%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2%도 간당간당할 수 있는 굉장히 사실은 심각하게 봐야 될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이번에 오늘 그 한국은행 어떤 총재의 인식은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낙관적으로 너무 보지 않았나라는 우려도 합니다. 제가 이걸 수치로 말씀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GDP 성장률 전망치는 2.6%고요. 중요한 몇 가지 보면 수출도 3.1%에서 작년 3.9%하고 많이 떨어지는 않고요. 취업자 수는 오히려 작년에 10만 명이었으니까 14만 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퍼센티지 한다면 40%나 작년보다 취업자가 늘어날 거로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거든요. 경상수지도 작년에 750억 흑자였는데 690억 흑자. 한 10% 정도밖에 줄지 않을 것이다. 이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은 비교적 올해 우리 경제가 뭐 지금은 쏟아지고 있는 여러 전망들을 감안하면 낙관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전망을 보게 되면 IMF나 KDI 쪽의 수치하고는 이제 성장률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고요. 네. 그 대신 이제 민간 경제연구소, 예를 들면 LG라든지 네. 또는 뭐 이런 쪽의 연구소는 훨씬 더 수치가 낮습니다. 네. LG경제연구소가 거기는 한 2.2% 정도를 보고 있고,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부분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수치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 경제, 우리나라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굉장히 큰 비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올해 상반기는 좋지 않을 거지만 하지만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면서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한 전제가 빗나간다면 결국에는 고용도 그리고 전체적인 수출도 그리고 흑자 규모도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비관론적으로 그러니까 비관론이 맞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위험한 가정을 하고는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 한국은행에서 물론 이제 이주열 총재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했던 내용들 뒷부분에 내용 나온 데를 보면은 그래도 좀 뭐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도 이제 이러이러한 뭐 리스크들 그 뭐 대부분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대외 악재 뭐 브렉시트가 뭐 노딜 브렉시트가 될 수 있다는 등 뭐 이런 식의 그동안 나왔던 리스크들을 얘기를 하긴 하는 건데 이것들이 감안된 거에 비하면 지금 한국은행이 바라고 있는 전망치가 좀 너무 낙관적이 너무 장밋빛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여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이런 식으로 전망치가 좀 약간 너무 좋게 본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되잖아요. 정책을 짜거나 뭔가 어떤 시행을 할 때. 그럼 전체적으로 좀 너무 좋게 보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너무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국은행의 입장하고 정부의 입장은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보는 관점 자체가. 그래서 항상 이제 경제 전망을 짤 때는 비관론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짜야 되는데 전체적인 어떤 숫자도 그렇습니다만 상황 자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발생하지 않는다면이란 자꾸 이제 그런 어떤 희망 섞인 전제를 깔면서 이야기를 좀 이 통계도 그렇고 숫자를 좀 펼쳐가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지금 한국은행이 오늘 내놓은 전망치보다는 조금 더 올해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좀 더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편인가요? 저는 사실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뭐 수출 반도체 우려도 있습니다만 정부가 지금 재정 정책을 통해서 좀 경제를 좀 끌고 가는 측면이 좀 너무 강하다는 점. 이 점을 사실 좀 너무 우려라. 돈을 풀어서만 하는 걸로 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을 늘림으로써 특히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예산에 나오면 뭐 SOC 예산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 있는데 옛날 방식이죠. 예,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수치를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노력들의 전통적인 어떤 정부의 정책, 경제 정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4분기에 교수님 아시겠지만은 1% 성장 깜짝 성장했다고 했었죠. 하잖아요. 예.
그 전에 0.7%였었던 거고 3분기는. 그러니까 갑자기 좋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은 한국은행도 얘기했습니다만 돈을 푸는 게 효과를 네. 봤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인정을 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돈을 정부가 곳간을 열어서 그 효과가 수치상으로 나타난다면 정부로서는 굉장히 큰 유혹 아닙니까 지금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이 사실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결국에 정부 정책이라는 게 결국에는 단기 정책으로 빠지게 되면 항상 그런 유혹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기업이라는 부분이 그 부분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투자라든지 또는 뭐 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일회성으로 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가뭄 10년 가뭄에 물을 한 양동이를 끼얹었을 때 일시적으로는 땅이 젖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금방 스며들거나 맞아요. 증발해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 땅을 적실 만한 충분한 양의 지하수 또는 충분한 양의 강우, 즉 비가 있어야 된다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물을 그 양동이로 부었을 때 결국 지하수가 올라온다라든지 이런 전제 조건, 즉 그게 민간의 투자고 기업 그렇죠. 활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가 재정이라는 부분을 너무 큰 힘으로 끌고 간다는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 말씀은 역으로 보면은 정부가 너무 세게 끌고 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민간에 좀 별로 이제 잘 안 간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고 예. 협조 관계가 그러니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기업이 이제 거기다가 제대로 이제 물을 쏟아부어서 뭐 발전을 시키는 이런 식의 관계 형성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어떤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사실 투자 여력이 굉장히 지금 없으니까 고갈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움츠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움츠리고 있다는 게 결국에는 뭐 미중 무역 마찰부터 시작해서 국제적인 어떤 이 상황이 글로벌 경기가 예측 불가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도 지금 내년부터 올해부터 꺾인다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태에서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유인은 없는 거죠. 근데 오늘도 대전에 가서 4차 산업혁명의 육성 방안도 대통령이 발표하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신년 이 회도 기업인 간담회도 청와대에서 하고 이를테면 어디도 방문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수소 경제를 직접적으로 자기가 전도사가 되겠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대통령 상당히 친기업적인 행보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별로 실제로 기업들의 투자라든가 고용 창출 이런 것들이 끌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환경, 친화적인 환경하고 기업이 투자는 저는 일정하게 또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 움직이는 게 맞고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분쟁이 생기게 결국에 반도체 수요에 직격탄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중국의 예를 들어서 통신 장비라든지 예를 들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바로 영향을 받으면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설비 투자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글로벌 환경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먼저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살의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업은 절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제 논리에 있어서의 향후 예측이 지극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치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 그런 어떤 그 앞이 좀 불투명한 즉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도록 위험을 감수할 수 있도록 감세를 해준다든지 그럼 이제 기업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최악의 실패하더라도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줄여주는 이게 지금 정치의 역할인 것이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별로 그렇게 하는 거 그런 효과를 낼 것 같다 보이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기업이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습니다만 피부로 느낄 만한 정도의 그런 어떤 감세라든지 그렇습니다. 투자에 대한 감세 이런 부분들, 투자에 대한 유인 이런 걸 좀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도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 변동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기업 쪽이랑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낼 수 있도록 조금 감세를 해주는 식의 정책적인 변화는 오히려 개인들의 어떤 그런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그런 세금을 높이는 거는 조세형평수 차원에서 한다고 치더라도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내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낮춰주는 이런 식의 정책적인 변화가 오히려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이런 거 저런 나가서 대통령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투자 활성화가 될 것이다. 법인세보다 예를 들면 투자 세액 공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요. 직접적인 투자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업이 상당히 강력한 유인으로 볼 수 있는 거고 특히 특정 업종 오늘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진흥책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특정 업종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또는 예를 들면 정부의 어떤 정부하고 민간의 공동 뭐 투자 펀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쎄요. 리스크를 줄여주는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뭐 보기가 좋기는 한데 이게 정말로 투자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그 의문점들이 많은데 결국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기업들이 투자를 선뜻, 고용을 선뜻 할 수 있게 하는 뭔가를 딱 쥐어주지 않으면 기업들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